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마지막 여정을 가족과 함께 지켜본 경험이 제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해 온 서울요양병원 원장 이용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까지 곁에 있어줄 수 있을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호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요. 대부분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친 후에야 깨닫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겠지 하고 지나쳐 버린 탓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본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한다는 게 어쩌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남은 가족에게는 후회 없는 기억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가족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는 대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식욕의 변화와 체중 감소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가족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셨으니 입맛이 줄었겠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시겠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단순한 입맛 저하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몸 전체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78세 김정호 어르신은 평생 든든한 체격으로 가족들에게 늘 튼튼한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밥 한 공기를 남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탁 앞에 앉으셔도 2~3 숟가락 드시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잠시 컨디션이 안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달, 2달이 지나면서 드시는 양은 점점 줄었고 불과 반년 사이에 체중이 9kg 가까이 빠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중이 줄어드는 속도와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체중이 10% 이상 감소하면 이는 단순한 노화나 식욕 저하가 아닌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어르신도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목소리도 점차 힘이 없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영양제를 챙기고 좋아하던 음식을 권하며 애썼지만 예전처럼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단순히 위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더 이상 에너지를 비축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고 소화와 흡수 기능도 함께 약해지면서 몸 자체가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많이 드시게 하는 것이 결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화 부담만 커져 환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보호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드셨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하게 드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 더 떠먹이려 하기보다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소량이라도 편안하게 드시도록 돕는 것이 최선입니다. 죽과 미음, 부드러운 반찬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양은 적더라도 가족과 한 식탁에 앉아 함께 나누는 시간이 환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김 어르신도 마지막 몇 달 동안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손주가 옆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보다 사랑받으며 먹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이 평소와 다르게 식사량이 줄고 몇 달 사이에 체중이 눈에 띄게 빠졌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6개월 이내에 체중이 10% 이상 빠졌다면 반드시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억지로 먹이는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준비하는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타나는 신호는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이 신호는 가족들이 보기에는 마치 게을러지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평소 부지런하시고 활발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보호자분들이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82세 이은자 어르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다녀오시고 병실에서는 잡지를 읽으며 꼼꼼히 메모까지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깔끔하게 자신을 가꾸고 주변 환자분들에게도 부지런해야 건강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던 분이 9시가 넘어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겨우 일어나셔도 금세 다시 눕기를 반복했고 좋아하시던 독서나 손글씨도 오래 하지 못하고 금세 책을 덮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나이가 드시니 원래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무기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잠시 깨셨다가 곧바로 다시 주무시고 깨어 계셔도 눈빛의 생기가 줄어든 것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결국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셨습니다. 이 시기에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은 단순한 컨디션 저하나 일시적인 권태가 아닙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혈류량이 줄면서 뇌와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몸은 더 이상 모든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에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가장 꼭 필요한 기능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줄여나가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다시 말해 몸 자체가 생존 모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럴 때 보호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기운이 난다. 산책이라도 해야 몸이 풀린다. 물론 평소라면 옳은 말씀이지만 이 시기에 환자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억지로 일으켜 세우거나 활동을 권하면 체력은 더 떨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스스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힘든데 가족의 기대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무리한 활동보다 편안한 휴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침대 높이를 조절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하고 햇볕이 잘 드는 창가로 자리를 옮겨 드리는 것만으로도 환자분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또 조명이 눈부시지 않게 조절하고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손을 잡아드리며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르신도 마지막 몇 주 동안 대부분 주무시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드리면 잠시 눈을 뜨고 평온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내가 더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돌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의 시기에 중요한 것은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자가 원하는 만큼 쉬도록 두고 필요할 때 작은 대화나 손길로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가족의 존재는 환자에게 안전함을 주고 보호자에게도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은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보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편안함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인지 기능의 저하, 즉 기억력과 판단력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망증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인지 변화는 분명히 특별한 패턴을 보입니다. 85세 박정순 어르신은 젊은 시절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꼼꼼하고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제자 이름을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해내고 늘 책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도 밝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늘이 며칠인지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달력을 여러 번 들여다보고도 다시 헷갈려 하셨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을 헤매거나 화장실을 가시다 방향을 잃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은 6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잠시 알아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잠시 후에는 다시 또렷한 눈빛으로 배우자를 알아보며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뇌는 최근의 기억부터 차례로 희미해지는데 오래된 기억은 상대적으로 오래 보존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수십 년 전의 젊은 시절 이야기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은 또렷하게 떠올리곤 합니다. 이 시기에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이에요.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라며 현실로 끌어오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분들에게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주게 됩니다. 현실과 기억 사이에서 길을 잃고 더 힘들어 하시게 되죠. 제가 늘 권하는 방법은 환자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같이 들어주고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며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환자분은 안정을 얻고 가족은 새로운 방식으로 교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정순 어르신도 마지막 시기에는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실 때 가족이 함께 웃어드리면 눈빛이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의 감정은 끝까지 남는다는 사실을요. 배우자를 못 알아보는 순간이 있어도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에 환자분은 미소로 반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감정의 힘입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 저하는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보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확인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공감입니다. 기억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그 기억 속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이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훨씬 더 평온한 마지막 시간을 선물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염이 자주 생기고 회복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감기에 걸리거나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점이 되면 훨씬 오래 가거나 자꾸 재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9세 최영자 어르신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평생 병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으로 약도 잘 드시지 않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자부심이 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이후 작은 감기 증세가 열흘 이상 계속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안에 낫던 증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폐렴으로 이어져 항생제 치료까지 필요했습니다. 이후에도 한 달 간격으로 요로 감염, 피부 감염이 반복되었습니다. 팔에 작은 상처가 났을 뿐인데 몇 주가 지나도 아물지 않고 점점 부어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이면 아물 상처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을 보며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기의 감염은 단순히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정도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몸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려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방어 체계가 약해지고 회복력도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환자분의 몸은 남은 에너지를 중요한 장기와 기능에만 쓰고 감염에 맞서는 힘은 점차 줄여나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시기의 감염은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열이나 기침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는데도 실제로는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밥을 잘 안 드신다거나 말수가 줄어든다거나 몹시 피곤해 보이는 등 작은 변화로 나타납니다. 보호자분들이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기는 사이 이미 감염이 상당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더 강한 약, 더 새로운 치료를 찾으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권해드립니다.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손 씻기를 자주 도와드리고 작은 상처라도 꼼꼼히 소독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관리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평소보다 잠이 많아지거나 식사량이 줄거나 대화가 줄어드는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영자 어르신의 경우도 마지막 몇 달은 치료보다 편안함을 우선했습니다. 강한 약보다는 상처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좋아하시던 음악을 틀어드리며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비록 감염은 반복되었지만 환자분의 표정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 시기의 감염은 끝까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사실을요. 이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억지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편안함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깨끗한 침구, 상쾌한 공기, 가족의 따뜻한 손길이 때로는 어떤 약보다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은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보내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리한 치료보다는 환자의 편안함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최선의 돌봄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호흡과 순환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심지어 호흡이 일정하지 않게 변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악화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81세 정동혁 어르신은 젊은 시절 마라톤을 즐기실 정도로 건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70대 후반까지도 하루 만보 걷기를 이어가실 만큼 체력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고 하셨고 점차 평지를 걸을 때도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입원하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여전히 활발하셨습니다. 정원 산책도 하고 가족과 전화통화도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점점 호흡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멈추는 모습이나 식사 중 잠깐 쉬었다 먹겠다 하시며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밤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정하던 숨소리가 어느 날부터 들쭉날쭉해진 것입니다. 몇 초 동안 빠르게 몰아쉬다가 갑자기 한동안 숨을 멈춘 듯 보이다가 다시 깊게 들이마시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 부르는 현상인데 뇌의 호흡 중추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와 함께 손발 끝도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이는 심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해 말단까지 혈류가 전달되지 않는 신호입니다. 결국 몸은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와 심장, 폐의 자원을 집중하면서 손발로 가는 혈류는 줄여나가게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손을 잡아드릴 때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감촉이 너무도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몸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입니다. 시기에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산소호흡기를 써야 하나요?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하지 않나요? 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산소 보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전환기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몸이 점차 기능을 줄여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에 억지로 교정하기보다는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동혁 어르신도 점점 눕는 것보다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다. 누우면 폐의 체액이 고여 호흡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개를 2~3개 겹쳐 높여드리고 침대에 머리를 올려 반쯤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공기가 답답하지 않게 하고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환경 조정만으로도 환자분은 훨씬 편안하게 숨을 고르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어르신의 호흡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매 순간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억지로 치료 방법을 찾기보다 어르신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창밖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마지막 순간의 호흡 변화는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라 삶의 긴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조용한 알림이라는 사실을요. 보호자분들이 이 신호를 미리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불안 속에서 허둥대는 대신 사랑으로 환자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호흡과 순환의 변화는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보내는 5번째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베개 하나, 온도와 습도 조절,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행동이 환자에게는 어떤 약보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는 식욕과 체중의 감소, 둘째는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 셋째는 인지 기능의 저하, 넷째는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 그리고 5째는 호흡과 순환의 변화였습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신호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해 미리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린 가족은 마지막 시간을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보호자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허둥대는 대신 차분히 곁에 머물며 손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불안보다 평온을, 보호자에게는 후회보다 감사의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면 마지막 순간은 슬픔만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료진이 곁에 있고 같은 경험을 한 수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이 환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가족을 돌보며 느끼신 점, 후회 없는 마지막 시간을 위해 실천하신 방법들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시간이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